우리 군이 향후 5년간 이뤄낼 청사진,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해 갑니다.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목표로. 국방 예산 꼭 필요한 곳에 쓸 때는 제대로. 소중한 국민 세금 한 푼도 허투루 쓰는 법 없이 알뜰히.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유지 계획을 담은 2226 국방 중기 계획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 우리 군을 미래 주도형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5년을 계획한 국방 중기 계획, 오늘 국방 포커스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계획예산관 이영빈입니다. 저는 국방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그리고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각 군의 조직과 정원, 부대 계획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수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전력정책관 원종대입니다. 저는 국방 중기계획에 있어서 무기체계의 개발과 구매를 하는 방위력 개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유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국방 예산,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기획관리 제도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해마다 작성되는 계획 문서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방 중기 계획, 이게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 국장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들 하죠. 네. 우리 국방중기계획도 우리 군의 미래 비전을 담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1980년부터 이게 작성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매 5년 단위로 이 군사력 건설과 운영 유지에 대한 비전을 담은 계획서입니다. 이 국방부와 각 군이 추진해야 될 여러 사업과 정책들이 녹아져 있고요. 또 그 재원들이 들어가 있어서 재원 배분 계획으로서 다른 정책들과는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 국방 중기 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국방 중기 계획은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부대 계획 분야, 방위력 개선 분야, 전력 운영 분야입니다. 이 부대 계획 분야는 병력 규모 그리고 군무원 증원 또 간부 증원에 관련된 여러 인력 계획 그리고 부대의 개편과 해체, 창설과 같은 부대 구조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네. 방위력 개선 분야는 이 무기의 구매, 생산 그리고 연구 개발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운영 분야는 이 부대 계획과 방위력 개선 분야의 여러 사업에서 얻어지는 병력과 장비, 시설들을 교육 훈련 시키거나 운영 유지하는 그런 사업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재원은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 것은 방위력 개선비로 또 부대 계획 분야와 전력 운영 분야에서 구현하는 예산들은 전력 운영비로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이 국장님. 네. 이번에 수립한 226 국방 중기 계획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고 어떤 점이 예전과 또 이제 어떤 예전 계획과 다른지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흔히들 중기 계획을 5년짜리 연동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작성이 되죠. 226 국방 중기 계획도 올해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만 2125 국방 중기 계획 수립을 한 것을 이미 작년에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2125 중기 계획의 그 기조는 유지를 하되 그동안에 변화된 국내의 여러 환경 변화들을 바로 다시 한번 담아서 조정을 한 것이죠. 네. 예컨대 국가 총지출의 증가 속도라든지 또 현전 위협에 대한 재평가 또 그리고 물가 상승 또 유가 상승 또 환율 변화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군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변동 상황을 매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26 국방중기 계획은
사실상 근본 정부의 마지막 중기 계획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완수를 이번 중기 계획의 초점으로 보았고요. 또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주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하는 데 또한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부터 급식 사태가 좀 벌어졌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병의 복무 여건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는 여러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하에 이 장병의 의식주, 복무 여건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는 좀 세밀한 설계를 이번에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대내외적 안보 환경이라든가 재정 여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 유 박사님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을 좀 더 고려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희 국방비를 둘러싼 환경은 사실 앞으로 그렇게 좋을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동안 정부의 그 확장적 재정적 그 운영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성장이라든가 타 분야에 대한 좀 집중적 투자로 정부 총지출 내에서 국방비의 비중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국방비 증가율도 앞으로는 둔화가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시대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고요. 문제점은 미래에 있어서 저희 국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조금 악화될 것이 우려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의 국방 재정 상황도 역시 그동안에는 조금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계속 좀 악화되고 특히나 이제 방위력 개선비와 같이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잘 보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전력 운영비 같은 살림살이는 사실 그렇게 많이 가시적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오히려 둔화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 저희들을 있어서는 획득에 있어서 더 많은 돈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받은 획득에 대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계획할 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돈 아닙니까?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소요 재원 국장님 얼마나 준비해 놓으셨는지 얼마입니까? 네. 중기 계획을 한마디로 이 수치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 226 국방 중기 계획에서는 이 방위력 개선 분야에 106조 7천억 원, 전력 운영 분야에 208조 5천억 원 등 총 315조 2천억 원을 향후 5년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5.8%의 증가율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방 예산 과연 얼마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국방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에 따라 한 나라의 국방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2021년 국방비 규모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그렇다면 올해 세계 국방비 순위 탑5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어디일까요? 지식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바로 미국. 미국의 국방비 규모는 약 815조 원으로 2위부터 10위까지 이름을 올린 국가의 국방비를 다 합친 금액보다 더 클 만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미국은 튼튼한 국방력만큼 군인들에 대한 대우도 확실한 걸로 유명합니다. 군인들의 대학 학비부터 스포츠 관람, 식당과 공공기관 이용료, 항공료 할인과 의료 서비스까지 여러 혜택을 물신양면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2021년 세계 국방비 순위 탑2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어디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중국. 중국의 2021년 국방비 규모는 약 196조 원. 작년 기준으로 10년간 국방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매우 공세적인 국방 예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의 대치 상황과 더불어 중러 영내 경쟁 등 여러 긴장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국면까지 겹치면서 국방비 지출이 상당히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국방비 규모 탑3부터 5까지 상위권에 랭크된 국가는 어디일까요? 3위는 인도로 국방비 지출 규모 약 81조 원,
4위는 독일로 국방비 지출 규모 약 63조 원. 5위는 영국으로 국방비 지출 규모 약 61조 원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일본은 세계 국방비 순위 중 몇 위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일본은 56조 9천억 원으로 6위에 랭크. 올해 국방비 예산 약 52조 8천억 원으로 8위에 랭크된 우리나라보다 2단계 높은 순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약 5.5%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증가율이 계속될 경우 3년 후면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 향후에는 일본 국방비를 추월하게 될 거란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국방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국방비 규모는 약 4조 원으로 5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74위에서 15계단 상승한 기록인데요. 북한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남한의 7.3%밖에 되지 않지만 1인당 국내 총 생산액인 GDP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우리나라의 5.8% 정도로 GDP 대비 군사비가 과다한 편인데요. 더욱이 북한의 군사비가 국가 예산 지출의 25에서 30%에 육박한다는 관측이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군사비가 북한의 경제 능력에 비해 과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산이 정책을 선도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예산은 국가 정책의 품격과 질을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과감한 국방비 지출을 기반으로 세계 6위라는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향후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방위 안보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으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는 226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을 세세하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부대 계획 분야인데요. 김 국장님, 미래 인력 운영 환경에 적합한 국방 인력 구조는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청년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출범한 17년에는 61.8만 명에서 내년에는 이제 50만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병력이 감축하면서 그러면 우리 전력 유지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국방 인력 구조를 새롭게 이제 설계해서 추진하고 네. 있습니다. 점차 이제 무기들이 첨단화되고 이런 전력들을 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간 복무하는 우리 간부들의 인력 구조를 좀 확충하여서요. 17년에는 31.6%에 불과한 19만 6천 명이었습니다. 요거를 오히려 병사들은 줄어들지만 간부들은 오히려 20.2만으로 늘려서 40.5%까지 증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장기간 근무하는 간부들이 첨단 전력을 잘 운영해서 우리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간부 인력들은 잘 축원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이제 여성 인력들을 그 대신 좀 더 현재 17년도에 저희들이 5.9%에서 22년까지 내년까지는 8.8%까지 증가하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정비, 보급, 행정, 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서 민간 인력을 2026년 기준으로 6만 2천 명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김 국장님, 그러면 이 민간 인력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에 종사하게 되는 겁니까? 먼저 이제 군무원 인사법 및 시행령 관련 법령을 보면요. 군무원들이 어떤 분야에 일할 수 있는지를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사관학교라든지 국방대 같은 교수 요원들 그리고 각군 교육기관의 교관들 그리고 또 전산이나 정보 같은 분야들 또 외국어라든지 또 기술이나 특별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군인들이 반드시 근무할 필요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군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확충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 이제 민간 근로자들은 주로 이제 관리나 이제 서비스업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급식 문제 관련해서 조리원이라든지 또 우리 요새 최근에 일어난 성 관련 사고의 성고충 3단관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근로자들을 네.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래 국방 관련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여군 인력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요 이제 세계 각국하고 좀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여군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장교는 18.5%, 부사관 경우는 16.7%이고요. 그러네요. 호주의 경우도 평균적으로 한 19.2% 되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캐나다 같은 경우도 한 12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8.8%지만 계속 확충해서 아마 이런 나라 수준으로 여군의 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반드시 높여주셔야 됩니다. 네, 예. 올라가야 돼요, 네. 사실. 네. 사실 뭐 병력 감축 정예화하면은 사실 이제 숙련된 인력을 우리 군에서 운영해야 될 만큼 이제 중요한 거는 보상도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국장님, 사실 병사들의 핵심은 월급입니다. 월급이 진짜 중요해요, 그죠? 자, 2.16 국방 중기 계획에서 우리 병사들 월급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네. 병사들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그럼요.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요. 지난 2018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봉급을 올려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병장 기준으로 60만 8,500원을 지금 받고 있고요. 내년은 드디어 이제 국정과제가 완성이 되는 해인데요. 2022년에는 17년도의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더 올려야 되느냐, 네.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설정한 것은 2023년 이후부터는 이 하사 봉급 체계와 좀 연결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의 직상위 계급인 하사의 봉급 체계와 연계하는 건데요. 2023년에는 하사 1호봉의 40% 수준. 예, 그리고 2024년에는 하사 1호봉의 45%, 또 25년에는 하사 1호봉의 50%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96만 2,900원을 받게 되고요. 그 후년인 2026년에는 99만 1,800원. 이제 100만 원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받네요. 다시 입대하고 싶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병력하고 이제 부대 수는 줄지만 오히려 이제 첨단 과학 기술군을 이제 육성하기 때문에 전투력은 오히려 향상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이 각 군의 부대 구조 개편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인데, 김 국장님, 육군을 먼저 소개해 주세요. 예, 병력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부대 수도 줄어들겠죠. 네. 군단의 경우에는 21년 8개 군단에서 26년에는 6개 군단을 줍니다. 사단도 현재 35개 사단에서 33개 사단을 줍니다. 이렇게 부대 수가 줄다 보면 각각 부대들이 쉽게 말해서 커버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겠죠. 네. 작전 범위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군단, 사단 유해 부류를 확충해서 좀 더 이렇게 감시 능력을 확충하고요. 또 K9 자주포 같은 걸 전력화해서 보다 먼 거리, 중장거리까지도 사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K21 장갑차 같은 걸 해서 기동력도 좀 더 보강합니다. 무엇보다도 드론봇 전투 체계 같은 걸 도입해서 정말로 과학 기술 기반의 우리 부대 구조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예,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다영역, 멀티도메인이라고도 예. 하죠. 그래서 이 해군 역시 이제는 바다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다. 이 공중까지 전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럼 김 국장님, 해군 역시 부대 구조 개편이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해군에도 아주 의미 있는 부대 개편이 있습니다. 제주도 쪽에 있는 우리 제7기동교단이 이 이륙간의 23이 전력화됨에 따라서 기동함대 사령부로 창설하고요. 또 잠수함이나 함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공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해상 초계기라든지 해상 작전 헬기를 확충해서 해군의 해상 항공 작전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상 작전을 보다 원활히 그리고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해병대가 주로 상륙 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의 라이브 일병 구하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작전을 할 때 굉장히 희생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번 중기 계획 기간 동안에 상륙 기동 헬기인 마리온이 전력화됨에 따라서 해병 항공단을 찬속해서 공중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좀 더 하고요. 또 해병 특수부대도 인력을 확충해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 해군만 챙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하늘이 아니라 우주까지도 전쟁이 확대되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자, 공군 부대 구조 개편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이제 공군의 경우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현지들을 무사히 국내로 이송한 특수부대가 어느 군 소속인지 아시죠? 예, 공군입니다. 바로 공군 동정부대에서 저희들이 이 부대에 대해서 대테러 작전도 담당하게 하면서 인원을 배로 늘렸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요. 또 전투기도 중기 계획 동안에 차세대 전투기 KF-21도 저희들이 전력화될 계획이고요. 공군에 있는 그 해상 초소형 위성들이나 이런 전력화됨에 따라서 항공작전본부에 속한 우주작전대를 연대급 부대로 일단 저희들이 확대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26 국방 중기 계획 이제는 방위력 개선 분야 좀 더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안보 위협하면 딱 떠올리는 단어가 있죠. 네. 핵, 뭐 대량 살상 무기 맞죠? 네네. 네, 우리 국방 개그맨 전문가 다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위력 개선비 향후 5년간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요? 네, 원 국장님. 예, 저희 방위력 개선 분야도 그 저희가 확보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 핵 WMD 대응 능력 강화 분야는 그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핵 WMD 능력 강화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방어와 공격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방어 분야는 이제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쏜다면 그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 방어하는 체계를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네.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전력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사일이 오면 미사일을 봐야 됩니다. 보기 위해서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더 좋은 성능의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또 추가를 할 예정에 있고 예. 또 이지스함이 미사일을 보는데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이지스함도 더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서 미사일이 오는 것을 우선 제대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는 미사일을 보면 이것을 그럼 우리의 어떤 미사일로 또 요격을 할 것인가의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사일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탄도탄 작전 통제소가 있는데 이 탄도탄 작전 통제소의 성능도 굉장히 향상시킬 것입니다. 더 많은 표적을 보고 더 빠르게 계산을 하고 우리의 자산을 좀 더 많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판단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탄도탄 작전 통제소의 그 능력도 강화를 하면서 그런 이제 판단이 되면 이 오는 미사일을 또 이제 쏴서 우리가 이 미사일을 파괴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요격 체계도 굉장히 다층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성능 개량을 할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대공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뭐 잘 아시는 M샘은 지금 전력화가 되고 있고 L샘도 이제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맨 하층에서는 그 뭐 이제 아이언돔이 되게 유명한데요.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층, 중층에 대해서 이제 다층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그 방어 능력을 계속 향상시킬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방어만 할 거냐?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적의 정말 중요한 표적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적 표적 타격 능력도 증가를 시킬 것이고 또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굉장히 무섭게 대응을 예. 할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 대응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을 굉장히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은밀하게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텔스기 또 잠수함 성능이 좋은 잠수함 이 두 가지 능력도 굉장히 늘릴 것이고요. 또 미사일 위력도 더 강화된 미사일과 더 정확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미사일도 더 다양화하고 수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임야단의 침투 능력과 전투 능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뭐 공격을 받으면 저희도 더 무섭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미 전쟁의 양상이 정보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정보전 양상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이 감시 정찰 관련 사업에 예. 이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감시 정찰 자산만 있으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동한 지휘 통제 체계 구축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원 국장님 어떻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먼저 보고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전장 상황일 것입니다. 그 감시 정찰하고 말씀하신 지휘 통제의 능력은 우리 몸으로 보면 이제 눈하고 신경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능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됐을 때 다른 무기 체계 전체적인 능력이 같이 향상하는 어떤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하고 투자를 네.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적을 먼저 보고 적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도 그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위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위성도 보면은 그 중형 위성이 있고 또 소형 위성이 있는데 중형 위성은 사실 이렇게 장비가 일정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적의 상대방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형 위성은 그 성능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빨리 돕니다. 저궤도에서 빨리 돌기 때문에 그 감시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중형 감시 위성과 소형 감시 위성을 좀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그 운영을 위성을 통한 감시 정찰 능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인기의 활용도 많이 증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MUAV, 즉 중고도 무인기와 HUAV, 고고도 무인기를 더 저희가 운영을 더 활성화를 하면서 이 무인기의 특성은 굉장히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소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무인기와 위성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 활용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모인 정보 또 우리 군이 작전을 하는데 있는데 그 명령 체계들을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전파할 것인가 이게 결국 지휘 통제 체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저희는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C4I 체계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C4I 체계를 계속 성능 개량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네. 그 해 가면서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위성, 즉 우주 영역에서 이 그 위성의 중요성인데 위성을 통한 그 이 지휘 통제 체계의 강화도 같이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위성의 특성은 움직이는 부대의 통신망이 상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그 위성을 통해서 오는 그 정보가 부대 내에서 또 이렇게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사령부와 그 다음에 전투를 하는 단말 부대 간에 이 정보와 이 명령 체계가 상시적으로 항상 실시간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군 구조 개편이라든가 또 국방개혁 2.0의 효과적인 어떤 성과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장 기능별 필수 전력을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좀 꼼꼼하게 좀 살펴주셔야 되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상, 해상, 공중으로 좀 나눠서 좀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상 전력 분야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기동력과 화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유무인 복합 체계를 통해서 그 전투의 효율성을 높여야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가 보병 하면 이제 걷고 뛰는 거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몇 년 후 지나면 K-21 전투 장갑차, 또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또 전술 차량 등이 더 많이 전력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걷고 뛰는 게 아니라 타고 빠르게 이동하는 군이 될 것이고요. 네. 또 화력 분야에서는 저희가 KT짐이라고 하는 그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갱도라든지 장사정포 무력화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K9 자주포 또 이제 천무라고 불리는 230mm 다련장도 지속적으로 그 전력화를 늘려서 그 화력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증가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 드론과 그 로봇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찰 분야에서 일부분이 활용되는데 정찰뿐만 아니라 공격 분야에 있어서도 드론과 로봇을
것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또 전투원의 능력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워리어 플랫폼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해상하고 상륙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원거리 작전 능력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항공, 수상, 수중, 상륙의 입체 전력 자체에 대한 첨단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 헬기 또 추가를 하고 또 이제 이 수상과 수중 분야에서는 차기 지삼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차기 울산급 함정, 또 저희가 이제 한국형 이지스라고 하는 KDDX도 개발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 3,000톤급 최신 잠수함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 상륙 분야에서도 상륙 기동 헬기, 고속 상륙정 등도 더 보강을 해서 상륙 능력을 더 강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공중 전력 분야에서는 크게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략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 두 번째는 장거리 항공 수송 능력 증대, 세 번째가 한반도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것도 조금 더 늘릴 거고 또 쓰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겁니다. 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 KF-21 이제 중기 계획 내에 이제 양산에 착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수송기 능력과 항공 통제기 능력도 늘려서 운반 능력과 한반도 전장 환경 인식 능력도 공군을 통해서도 더 발전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상, 해상, 공중 영역에서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강한 국방을 더 강한 국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전자제품 살 때만 메이드 인 코리아 따지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기술로 첨단 무기 체계 개발하고 기술도 발전시키고요. 네. 그리고 우리 방위 사업 능력 강화하는 게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 국장님. 네. 그래서 네. 이번 국방 중기 계획 네. 사실 만족할 만큼 좀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또 수출도 해야 되죠. 그럼요. 예. 그리고 그러려면 사실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R&D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서 금년도 이제 우리가 R&D가 4조 3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26년까지에는 7조 1천억 이상까지 지금 현재 R&D 투자를 1.64배를 이제 증가시킬 예정에 있고요. 네. 특히 여기서 이제 체계 개발과 기술 개발로 나누는데 기술 개발 자체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늘릴 것입니다. 지금 6,300억 수준을 1조 4천억 수준으로 올려서 2배, 2.3배 이상으로 늘릴 예정에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냥 할 거냐? 그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대 분야를 선정을 해서 우주, AI, 무인, 미래통신, 극초음속 등 미래 전장 환경에서 정말 중요한 걸 미리 선점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꼭 국방만 할 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기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술 개발하는 것을 이제 국가연뿐만 아니라 산학연 주관의 비율을 굉장히 높여서 70% 이상의 기술 개발은 산학연 주관으로 가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 민군 협력 예산을 지금 금년에 한 900억 정도 수준인데 26년까지는 이제 1,800억 수준으로 이것도 한 2배 이상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R&D 능력은 계속 강화를 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외국 무기 체계를 많이 수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20년에 저희가 보니까는 한 70%, 그러니까 73%는 사용하고 있는 무기 체계, 73%는 국산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R&D 투자 기술 능력을 계속 발전시킨다면은 26년에는 저희가 80% 이상은 국산 무기 체계로 무조건 하겠다. 이걸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수출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방산업체가 우리 군을 위해서 개발한 무기 체계를 갖다가 수출용으로 개조 개발을 왜냐하면 각 국가는 자기가 원하는 약간의 사양들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무기 체계를 개조 개발할 때는 사실 좀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용 무기 체계 개발 개조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예산을 이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네. 22에서 26년 동안 3,500억 이상 수준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기 체계 개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핵심 구성품과 부품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 이 능력입니다. 물론 R&D를 통해 가지고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텐데 저희가 전략 부품과 구성품에 대한 국산화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금년에는 이제 886억 원 수준인데 26년에는 3,154억 원까지 늘리기 위해서 3배 반 이상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제도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위해서 우리의 국방기술과 방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때까지 하여간 지원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26 국방 중기계획 분야에서 꼭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죠. 전력 운영 분야 살펴보겠는데요. 코로나19 방역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마스크 한 장도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무 물자 확보 필요하고 또 사이버, 재난, 테러 등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서도 훈련도 해야 되고 대응 능력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유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점증하고 있는 이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또 테러, 질병 같은 이 비전통적인 위협으로부터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군의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과 재원도 중기계획에 잘 담아 놓았는데요. 네. 먼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이 사이버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중한 C4I 체계, 전산 장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사이버 전문 기기를 신설해서 총체적으로 사이버 전사를 1,000여 명 이상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테러와 같은 공격에 대해서는요, 이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이라든지 그 드론 대응 레이저 대공 무기와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할 것인데 이 역시 중기 기간 내에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이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300여 명의 우리 아프간 조력인들을 한국으로 잘 이송시킨 바 있죠. 이른바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기적이었어요, 진짜. 예, 이때 우리 군의 그 공중급유기와 수송기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렇듯 재난과 어떤 구조 상황 시에 많은 인원을 또 물자를 장거리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항공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역시 그게 바로 이제 대형 수송기입니다. 현재 군이 이제 10여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기 기간 내에 이제 3대를 더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감염병 대응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군이 작년에 이제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을 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또 백신 수송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활약이 사실 대단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이 또 갖고 있는 여러 좀 미흡한 점도 저희들이 식별할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군의 간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간호장교를 대폭 증원시켜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예. 보고 있는데요. 현재 900여 명의 이제 간호장교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53명을 증원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이 이륙간에 352명을 증원시키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지금 장병들에게 잘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 3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내년부터는 주 5매를 보급하게 되고요. 그밖에 이제 음압 챔버 구입이라든지 또 야전병원식의 이동 전개형 의무 세트 등의 이 방역 장비, 물품 구입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재원상 반영해 놓았습니다. 네. 예, 이번 중기 계획에는 한국판 뉴딜의 국방 분야 적용을 포함을 해서 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 분야도 지속해서 발전을 시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국장님,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그 핵심 기술을 국방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출범시킨 스마트 국방 혁신 추진단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사업을 65개의 소과제 그리고 92개의 사업으로 구체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한국판 뉴딜이라는 사업인데요. 이것에 이제 바로 직결된다는 것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천명을 하신 게 한국판 뉴딜 2.0이라는 것인데 이 뉴딜 2.0을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리고 휴먼 뉴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스마트 국방 관련된 사업들은 다 디지털 뉴딜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디지털 뉴딜 사업의 신뢰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AI 융합 해안 경계 체계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적 선박이 해안에 이제 침투를 했을 때 현재까지는 군이 설치하고 있는 그 CCTV의 화면을 경계 요원들이 직접 확인을 하는 정도로 이제 그쳤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 선박의 항행 패턴을 읽어 나갈 수 있는 딥러닝 기능의 AI를 여기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선박이 최초에 탐지되고 식별된 이후에 어떻게 또 가는지 이 릴레이식으로 이제 감시 대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동 경로까지.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AI 융합 해안 경계 체계라는 것으로 구현을 할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좀 더 물샐 틈 없는 경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그 AI 산업 관련한 코딩 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군은 조금 AI 교육에 대해서 좀 저조한 실정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혁파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과기부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AI 전문 인력을 군에서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코스워크, 양성 과정,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 수행하는 국방 ICT 지원단이라는 것을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내에 설치를 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뉴딜 사업 중에 그린 뉴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 많이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군도 바로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차 구매입니다. 현재 군 차량이 이제 5만 대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승용차의 경우 이제 4천여 대가 되는데 4천여 대 중에 대부분 이제 경유차를 쓰고 있고 이렇죠. 이 부분은 2026년까지 80%가 넘는 3천여 대를 친환경차, 즉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중에 하나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한국판 뉴딜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휴먼 뉴딜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주로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인데 우리 국방에도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장병 내일 준비 지원 사업이라는 건데요. 아까 이제 병 봉급 인상에 대해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병영 생활 중에서도 물론 우리 병사들이 경비가 많이 들 것이지만 사실은 전역 후에 사회 진출을 할 때 또 목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병사가 이제 입영을 하면 입영한 이후에 월 40만 원씩을 최대한 불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18개월 동안 원금이 이제 720만 원이 쌓이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 6%의 은행 이자를 줍니다. 오. 그렇게 되면 원리금이 이제 754만 원인데요. 여기에 3대1 매칭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 국가 재정 지원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251만 원이 이제 매칭이 되는데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의 네. 목돈을 들고 이제 전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진출을 하거나 복학을 할 때 중요한 시드머니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겁니다. 의식주를 포함한 군 생활 전반의 병영 환경 개선.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거든요, 우리 이 국장님. 네. 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 의식주 전반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급식도 좀 많이 예. 변해야 되거든요. 예, 이번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급식 네네. 문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예산으로 좀 뒷받침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급식비 하루 3끼를 먹는데 1인당 장병 1인당 8,790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당은 2,930원이에요. 조금 적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합의를 본 것이 내년에 11,000원까지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끼당 3,667원인데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23년에는 13,000원, 2024년에는 15,000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농축수산물의 이제 자재 상승을 감안하면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단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네. 말하자면 집밥 같은 맛. 네. 그죠, 그죠. 이것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인 조리원. 아, 좋죠. 민간 조리원분들이 현재 전군에 2,278명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910명을 내년에 더 늘립니다. 3,188명의 민간 조리원이 전군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식수 인원 80명당 1명꼴에서 2명으로 이제 더 확충이 되는 셈입니다. 피복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들이 현재 지금
그 겨울에 보면 보온을 위해서 많이 겹쳐 있습니다. 핫팩. 예. 그래서 네이와 전투복 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뭐 소위 깔깔이, 맞아요. 야상 이런 것들을 이제 입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보온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굉장히 몸이 둔탁해지고 활동성이 좀 저하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온을 좋게 하면서도 이 겹쳐 있는 옷의 가지수는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이 의복의 그 레이어링 체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근원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깔깔이가 없어진다는 이 말씀이시죠? 깔깔이 안 입어도 괜찮죠. 예. 좀 섭섭한데. 예, 그리고 주거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영생활관이 침대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한 92%까지 지금 진척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 훈련병들한테는 침대형을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침상형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곳이 일부 있어서 이 부분들을 2025년까지는 100% 침대형 생활관으로 개선해 줄 예정입니다. 병사들에 대한 복지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간부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직장인들 대부분의 고민일 것 같긴 한데 이 자기가 기르는 아이가 이 집 주변이나 직장 주변에 충분히 어린이집을 좀 네. 예,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또 워낙 그 근무지를 많이 옮겨 다니는 이 직업 군인입니다. 그 특성상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여건이 잘 조성이 돼야 될 것인데요. 이 국방부는 이 민간 사회 기준인 300세대당 한 개꼴의 어린이집을 초과하는 좀 더 강한 기준인 100세대당 한 개꼴로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165동 정도를 건립해서 전체 수요를 다 충족시킬 예정이고요. 네. 관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기 기간 동안에 한 4만여 대실을 새롭게 개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축, 리모델링, 매입, 전세 대부 이자 지원까지 포함한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19만 7천 세대 실을 2026년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군의료 분야에 변화된 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뭐 군병원도 이용하지만 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태까지는 건강보험료만을 국가 재정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하는 재원이 70%, 병사 본인이 부담하는 게 30%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예 자기 부담률 30%를 더 최저로 내렸습니다. 30%의 5분의 4 수준인 즉 24%는 다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70%와 24% 합쳐서 94%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자기 부담률은 6%에만 그치게 해서 민간 병원을 선택해서 진료받더라도 훨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네. 좀 무형전력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의식주, 혁신 꾸준히 필요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315조 이거 국민의 세금입니다.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점검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유 박사님 중요한 팁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조금 전문적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국방 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도 비슷하지만 국방 분야에서는 사실 이런 점검을 할 때 있어서 소위 말하는 단위 사업별 우리가 아는 그 사업 하나마다 단위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업이 어떠한 정책과 또는 어떠한 목표를 위하게 간 것인가라는 연결성이나 연계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에 한 번씩 또 정책도 막 바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연계성에 있어서 분석 평가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데는 뭐 저희 국방 분야가 혼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재정 당국에서 볼 때도 어떤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거 돈 얼마 쓰기로 했는데 그거 제대로 쓴 거야? 뭐 갑자기 더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그 윗단계를 그렇게 많이 보거나 하질 않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또 다음에 반영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재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또 타이트해지고 하는 관계 속에서는 솔직히 이런 식의 분석 평가 갖고는 저희가 돈을 또 나중에 받기 위해서 또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 갖고는 좀 힘들어집니다. 하나하나의 단위 사업이 도대체 무슨 정책을 위한 거냐. 이 정책은 무슨 목표를 위한 거냐는 연계성이 되고 또 이 사업이 잘 끝남으로써 어느 정도를 정말 기여를 한 것이냐. 목표를 이루는데 라는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저희들도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을 관리하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연계성의 관계를 분명히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석평가 제도가
조금은 종합적인 분석, 즉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람들이 전체를 목표는 뭐고 이거 이루려는 정책들은 뭐고 그 정책을 이루려는 구체적인 사업들은 무엇이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성공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기여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 종합적인 분석 기능이 이제는 필요하고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공감하기 어렵고 이거 갑자기 뭘 만들려고 그래? 이런 거는 어떤 걸 위한 건지 모르거든요. 네. 사람들이. 또 저희들 또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당국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의 국방비에 대해 정당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예. 종합적인 분석, 각각의 단계별 연계성이 고려된 그런 분석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네. 첨단 과학기술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국방 중기 계획 5년 이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거 잘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 박사님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더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잘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 또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방 중기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모든 것들이 또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들 전문가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묻는 것이 도대체 적정 국방비는 얼마냐라는 네.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적정 국방비에 대해서 어떤 합의된 원칙이나 이론은 없습니다. 그때 처해진 안보 환경, 또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국가 재정이나 경제 상황도 사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정책과 이런 걸 하기 위한 어떠한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도 참 잘 설명을 드려야 되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뜰하게 쓰고 있는지를 또 알뜰하게 쓰는 노력과 함께 그런 것도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응축이 돼서 나온 것들이 또 5년간의 예상을 따르는 중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끊임없이 중기 계획이 계속 발전돼 나가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실효성이 증가가 되고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고 네. 공감할 수 있는 중기 계획이 되길 바랍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아마 중기 부대 계획들을 설명 들으시면서 그래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부대 계획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력과 부대가 감축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설명하신 것처럼 첨단 무기들이 전략화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간부들은 오히려 정원해서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재설계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어주시고요. 이러한 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 국장님 계속 애써 주셔야 되십니다. 네, 원 국장님. 네, 우리 국방기술 방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 중기 계획이 정말 완벽하다면은 사실 매년 고칠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국방 중기 계획이라는 것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장병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국방 중기 계획이 군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많은 고언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들께는 그래 우리 자식 이제 군대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구나 또 이런 말씀하실 수 있도록 또 장병들에게는 역시 군대 잘 다녀왔다 보람이 있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좋은 군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26 국방 중기 계획이 잘 수행되어 우리 군이 세계 속에 첨단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입니다. 첨단 강군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군의 국민 여러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